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3주차이고요.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주차에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도시화 현상 중에 이제 도시화의 진행 단계, 도시화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화의 진행 단계를 보면은 도시화의 진행 과정은 뭐 그 도시의 역사적 여건,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집중적 도시화, 분산적 도시화, 역도시화의 3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집적의 이익과 집적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집적의 이익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 심리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 중에 이제 경제적 이익은 내부 이익과 또 외부 이익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집적의 이익이 증가를 하죠. 그렇지만 인구 및 산업 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규모의 경제성이 체감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즉 경제적 이익 중에 내부 이익이 더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적 이익은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증가하긴 하는데 인구 및 산업 규모가 즉 도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집적 이익도 증가하긴 하는데 체감하며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가로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집적의 불이익은 이제 인구 및 산업 규모, 즉 도시 규모가 집중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혼잡 현상, 뭐 주택 및 토지의 부족, 교통 혼잡, 공공시설의 부족 이런 혼잡 현상, 그리고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 해서 각종 사고, 대기 오염, 환경 파괴와 같은 이제 외부 불이익, 그리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쾌적성이 저하되는 것과 같은 사회심리적 불이익이 이제 집적의 불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적의 불이익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집적의 불이익도 이제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긴 하는데 증가하는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즉 다시 말해서 체증하며 증가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적의 이익과 집적의 불이익, 그 차이를 갖다가 집적의 순이익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가 집중적 도시화인데요. 집중적 도시화는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 주변 농촌 지역의 인구가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각종 도시 기능들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구 및 산업 규모, 즉 도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집적 이익의 증가가 집적 불이익의 증가보다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집적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는 도시화 초기부터 그다음에 집적의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 A까지가 바로 이제 집중적 도시화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집중적 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심의 인구 및 산업 규모 확대가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 도시화를 협의의 도시화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집중적 도시화 과정에서 이제 주변 지역의 인구는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도심의 좁은 면적에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되면서 고밀도의 도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분산적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분산적 도시화는 인구 증가가 지속되어서 도심에서 인구와 각종 기능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으면 도심 이외의 외곽 지역 또는 교외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분산적 도시화 또는 교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그 집적의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 A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집적 이익의 증가가 집적 불이익의 증가보다 적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집적의 순이익이 점점 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적의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즉 집적 이익과 집적 불이익이 일치하는 규모 B까지 분산적 도시화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적 도시화가 지속되면 인구가 밀집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도심이 형성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도심과 여러 개의 부도심이 해서 도시 구조는 다핵화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역도시화인데요. 역도시화는 인구가 주변의 농촌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해가지고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즉 도시 규모가 적어지는 현상을 역도시화라고 합니다. 역도시화는 탈도시화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어 도시 규모가 규모 B, 즉 다시 말해서 집적의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집적 이익과 집적 불이익이 일치하는 규모 B보다 더 커지면 이때는 이제 집적의 불이익이 집적의 이익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집적의 순이익이 0보다 적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역도시화 또는 탈도시화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시화의 추세를 세계적인 도시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화 둘로 나누어 가지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계적인 도시화는 주로 이제 18세기 중반, 즉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이때를 갖다 제2차 도시혁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8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적인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점을 이루는 게 1950년대인데요. 1950년대는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6.25전쟁 이런 그 굵직한 전쟁들이 끝나는 시기죠. 그래서 요 195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인 개발 열기 그리고 베이비 붐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화의 주요 특징을 갖다가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선진국은 주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비교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함께 도시 인구의 자연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자연 증가, 여기서 자연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생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망하는 사람보다 출생하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자연 증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시기별로 세계적인 도시화의 특징을 보면은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20세기 중반부터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면은 대도시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에 약 5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개발, 경제 발전 계획, 뭐 이런 그 계획 경제 어떤 요소가 가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경제가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도시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년 걸려가지고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50여 년 동안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부작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는 과밀 또 혼잡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이나 지방에서는 과소 인구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이 있었는데 뭐 이거에 대응하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이게 이제 최근에 뭐 벌써 20년 정도가 되긴 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이제 도시 문제가 양산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기반 시설 그리고 공공 시설 등이 부족하게 되었고요. 교통 혼잡, 뭐 대기오염, 도시적 재해, 그리고 획일화와 몰 개성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쾌적성 상실, 공동체 의식의 저하, 소득 격차의 심화, 도시 빈민 등 이런 도시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도시화의 부작용입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이제 가도시화 또는 과잉도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의 수용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인구만 비대해진 그런 도시화를 가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긴 했죠. 근데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취업이라든지 취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 지역에도 취업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슬럼 지구가 형성이 되는 등 가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부작용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주제, 두 번째 주제, 도시계획의 의미와 도시계획 이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이제 그러면 도시계획은 무엇이냐, 도시계획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획과 도시,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도시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획이란 게 무엇인지 그걸 갖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안을 세우는 행위이다. 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일반화시키면은 미래를 예견하여 취하게 되는 일련의 선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과 그리고 결정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를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미래 행동이 무엇일까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계획에서는 부문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집행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후에 부문별 계획 그리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도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관점, 학자들의 관점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계획에 대한 것도 이제 관점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의 정의도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짧게 대답을 하면 도시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계획의 대상인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현행 그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그래서 공간 구조, 발전 방향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도시 계획을 두 가지로 이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구분을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행 법률에서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점 군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시점 군 기본 계획, 도시점 군 관리 계획, 그냥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이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다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러면은 계획의 대상인 도시, 즉 계획 대상으로서의 도시는 현행 법령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살펴보기 전에 계획 대상으로서의 도시는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는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 같으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김해라든지 양산시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그래서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를 계획 대상으로서의 도시로 설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의 수립,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획구역과 계획 대상 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점 군 계획이니까요. 광역시는 광역시 전체적으로다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해시라든지 하는 일반시는 그 일반시 자체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아주 군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 고향이 이제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그래서 연천군도 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 어떤 식으로 변천을 해왔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도시계획은 이제 19세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도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20세기적 대응에서 요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퇴락해가는 도시 환경 속에서 이제 이걸 개혁을 해야 되겠다. 즉 사회개혁 운동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분히 물리적 계획,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경제적 또는 뭐 사회적, 문화적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물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갖다 더 확충을 공중 화장실을 확충한다든지 뭐 도로 포장을 갖다가 더 많이 한다든지 하는 물리적 계획의 속성을 나타냈었고요. 이게 뭐 아직까지도 이 그 전통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그 도시계획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 계획의 사회적 관심 범위가 이런 그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뿐만이 아니라 개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 보전의 문제 얘기까지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주차 했던 거 이제 좀 대충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번 시간 계획 이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17쪽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계획 이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쪼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획은 앞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으니까 여기서는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론이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하나의 논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도 이론 중에 하나이니까요. 계획 이론도 계획 현상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논리 체계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획 이론, 계획 현상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색하는 논리 체계가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계획 행위는 결국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켜 가지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공 부문이 민간에 대해 실시하는 일종의 간섭 또는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민간의 권리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개입하고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하냐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또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계획이 정당할까? 즉 다시 말해서 정부가 민간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왜 정당할까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공익 또는 공공이익의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익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계획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정치적인 가치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가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 계획가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계획 이론이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은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사조가 변화하고 해가지고 계속 계획 이론도 변화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의 변화 과정 자체가 또 계획 이론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시 힐리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은 계획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사회 변화의 과정과 특성 등을 어떻게 개념화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획 이론이 변화했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의 어떤 이론적 다양성, 계획 이론의 다양성은 과학과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 어떤 계획의 내적 논리가 발전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계획의 이론적 다양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 이론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걸 또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의 실행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사회적 기능 역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리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정리해 보면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거에 따라서 계획 이론이 변화하고, 계획 이론이 변화하면은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하고,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하면 결국은 계획의 실행 결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전통은 물리적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계획이라는 전통에서 발전된 그런 계획 이론이 이제 종합적 합리적 계획입니다. 뭐 뒤에 가가지고 종합적 계획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 합리적으로 계획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야, 이 어떤 이론에 있어서는 계획의 사회적 기능을 계획 실행의 결과보다는 그냥 최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인 계획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계획 실행의 결과일 텐데요. 그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차후에 나타나는 거죠.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나서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최적이 되는 계획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 찾아내고 제시하는 그 부분에다가 이제 계획의 사회적 기능, 그러니까 계획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쳐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의 사회적 기능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면은 종합적 합리적 계획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공공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게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계획 이론들은 계획 실행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구체적인 이익, 이거는 이제 계획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계획 실행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실행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구체적인 이익, 또는 계획의 실행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개선하려고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계획 실행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으로 또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맨날 정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과학에서 분석을 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나누고 쪼개고 하는 거, 그래서 나눌 분자, 쪼갤 석자 써가지고 이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어떤 유형화 또는 뭐 구분 또는 분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전체를 통으로다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 체계, 이런 걸 갖다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중에 전체 중에 일부만 가지고 이제 어떤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쪼개고 나누고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유형화시키고 그다음에 분류하고 하는 거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래, 저쪽 부분이 이래 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을 첫 번째 분류할 때 이제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엄밀하게 이제 실체적 계획 이론, 절차적 계획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의 실체에 관심을 가지느냐 또는 계획의 절차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획 이론은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 이론은 특정한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이론이라든지 사회 이론과 같이 경제 또는 사회 구조나 현상을 설명하고, 그다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래서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 또는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제 실체적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체적 계획 이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갖다 넣으면 되죠. 계획 현상을 설명하고 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까지도 설명하려고 하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이론이 실체적 계획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절차적 이론인데요. 절차적 이론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계획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는 뭐 여러 곳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의 대상에 관계없이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이런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절차적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은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형태로 또 발전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계획을 운영하려다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이론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호 배타적이다라고 하면은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이 성립하지 않을 때 이제 상호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전을 한 번 던지기 했을 때 앞면이 나오면 뒷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앞면은 또 나올 수가 없죠. 이럴 때 이제 상호 배타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체적 계획 이론과 절차적 계획 이론은 완벽하게 상호 배타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론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차적 이론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고 또 실체적 이론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이라는 게 모든 계획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대상이 되는 조직의 특성에 관한 이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이론이 실체적 이론보다 더 중요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거꾸로 계획의 대상이라든지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은 존재하기 어렵다 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절차적 이론은 필요 없고 계획 이론은 실체적 이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일한 이런 논의를 도시계획 이론으로 확장을 하면 도시계획 이론은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도시계획 이론은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을 실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녹지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즉 도시 및 도시활동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일련의 이론을 실체적 도시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절차적 도시계획 이론은 도시계획의 특정한 분야, 여러 가지 아까 분야 말씀드렸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 경관계획, 또 뭐가 있을까요? 녹지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각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서 계획하는 과정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 이게 절차적 도시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둘 다, 즉 실체적 도시계획 이론 그리고 절차적 도시계획 이론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그냥 복습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